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INC의 정상은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A to Z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알아야 될 점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펴놓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조항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법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다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강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살펴보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을 한번 볼게요. 이 법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들에서 민법에는 전세 계약이 없다. 그리고 등기를 꼭 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임차인을 보호해야지 주거생활이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조항들이 있다. 자, 2조를 봅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고 한다.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한다. 자, 이 법은요, 주택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거용 건물이어야 된다. 근데 주거용 건물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요. 판례는 실지를 봅니다. 실제 이 집이 주거용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 집이 상업용인지 혹은 공장인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제가 얻을 용어는 상가인데요. 제가 그 상가에서 실제로 살 거예요. 실지를 본다 그랬죠? 상가에서도 직접 거주를 한다. 그러면은 주거용으로 보고 주거용 건물로 처리하겠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의 주거가 주거용. 우리 흔히들 말하는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 다 주거용이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건물 구조가 주거용인 경우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자, 임대차 할 때는요, 주거용이 아니었어요. 저 상가를 빌려서요, 그 집에 살 거예요. 그 상가를 개조할 거예요.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상은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주거용으로 들어가시라, 전부터. 나중에 임대인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임대인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을 것이고요. 주거용이 아닌 건 뭐가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저 집 얻으려고 그랬는데요. 조건 다 좋은데 집주인이 주민등록 안 되는 집이래요. 그래서 전입신고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떠나서요, 대항력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 집은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조 갑시다. 우리 앞선 시간들에서 많이 나눴는데요. 대항력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민등록 언제 마친다? 전입신고를 한 때 된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 별표, 대항력 무척 중요하다. 제3자에게 대항하는 힘. 자, 대항력을 규정하면서요, 하나 더 했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집주인이 바뀌면요, 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전 승계 안 하기로 했는데요. 아닙니다. 무조건 승계합니다. 자, 집주인이 새로 바뀌잖아요. 그럼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새로 쓰러 오시죠. 계약서 새로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확정일자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계약서를 안 써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약서를 굳이 새로 쓰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쓰면 좋지가 않다.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조의 2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3조 2, 아까 3조 2 이전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설명하면요. 경매 넘길 때 이사를 안 가도 된다. 이사를 가지 않고도 경매에 넘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보증금은요. 집을 반환 받아야지만 주는 건데요. 집 반환 안 했는데 경매에 넘겨도 돼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편을 들어서 아니 돈도 없는데 무슨 이사를 가고 경매를 넘기냐. 그냥 돈 안 받았 이사를 안 갔어도 경매에 넘길 수가 있다. 하지만 이사를 안 가면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사를 가려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된다. 알아두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3조 2는 아까 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확정일자요. 확정일자 갖추면은 뒤에 경매할 때나 공매할 때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되느냐? 대항요건, 제3항의 대항요건. 아까 전에 대항력이죠. 이전 시간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겁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면은 다른 채권자보다 등기하지 않았어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3조의 3, 임차권 등기명령. 이것도 이전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 하세요. 세입자분이 오셔가지고요. 변호사님, 저희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것 같아요. 전세 나가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전세가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빨리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임대차가 끝난 후에 그러고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끝나고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에 한다고 했잖아요. 판사가 보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구나. 근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동의 필요 없다. 임대인한테 해주라 그러면은 안 해주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원래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하겠지만 경매가 되면은 여기 있는 채권적 권리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임대인과 이차인 간의 권리니까 경매하면 없어진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원래 소멸이 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면은 대항력이 있으면은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임대차보호법 왜 생겼다? 우리 등기하지 않아도 보호받기 위해 생겼다. 그러니까 대항력 가지고 있고 보증금 못 받았으면은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임차권을 없애지 않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다? 확정일자는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한다. 그런데 확정일자 우리는 어디서 받는다?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왜 주민센터에서 받냐? 전입신고를 하면서. 여러분 그냥 필수로 알아두세요. 이사를 갔다. 그럼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간다. 전입신고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다. 요즘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나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보통 임차인에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면요. 전입신고하시고 임대차 계약 신고서 받으시고 신고서에다가 확정일자를 적어주게 된다. 그래서 모두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장려하고 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정일자는 그러면 누가 확정일자 부여받는 거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거부할 수 없다. 자, 내가 이 주택하고 임대차 계약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이다. 어디? 주민센터에 있다가 아니 확정일자 누구한테 줬어요? 그 차임 보증금 얼마예요? 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을 계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집을 계약할 사람도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다 있죠. 왜? 내 이 집 확정일자 떼고 싶어. 그럼 저 여기 임대차 계약 하려고요. 라고만 하면은 모두 다 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다가구 주택인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서 확정일자 정보, 차임,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일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동의 안 받고 그냥 확정일자 정보를 받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확정일자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은 떼러 가기 귀찮다. 임대인이 그렇게 해서 거절한다 하면은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가서 떼면 된다. 넘어갈게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이건요 최근에 생긴 조항입니다. 2023년 제 기억에는 10월인가 뭐 말에 생겼습니다. 자, 왜 이 조항이 생겼냐? 아니 다가구 주택들 선순위 보증금을 임대인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세금 안 낸 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등기야. 등기에 돼 있는 을구에 있는 거야. 우리가 등기를 직접 떼보면 되니까 확인이 되는데 앞에 있는 다가구 주택 선순위 임차인 미납 세금 이런 것들은 집주인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뭐예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혹은 동의해서 직접 뗄 수 있게 해라. 집주인 아저씨 이거 의무예요. 보여주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한다. 아이 그건 뭐 새로 생겨가지고 뭐 왜 확인해? 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의무도 안 지키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리가 없겠죠? 자, 하나 더.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확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정보를 받아야 된다. 하나 더 있었죠? 납세 증명서. 우리보다 숨어있는 선순위들. 세금 중에 일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하라고 했다. 이것도 의무다 혹은 동의해서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번 재짚어 볼게요. 하나 더 있었죠. 최우선 임금도 우리보다 선순위로 배정을 받는다. 3개월치 임금 등. 하지만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된다. 적어도 숨어있는 선순위들 세 가지. 선순위 임차인, 미납세금, 최우선 임금 이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과 미납세금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걸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들 임대차 계약하러 가면은 보통 2년 체결해요. 왜 2년 체결하냐? 법에서 기본을 2년으로 잡고 있어요. 이거는 임대인의 행포를 막기 위한 겁니다. 임대인이 보니까 다음 달이면은 월세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 너 한 달만 계약해. 한 달 뒤에 나가. 그럼 임차인이 매 달마다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게 과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끝나는 기간이 없거나 혹은 2년 미만으로 정하면은 그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우리 1년 계약했어요. 집주인이 1년 지났으니까 나가. 근데 내가 더 살고 싶다. 그러면 1년 미만으로 정한 거는 2년으로 볼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한 거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계약을 1년 했어요. 임대인한테는 너 1년 했어도 2년이 되기 전에는 못 내보내. 임차인한테는 1년 했으니까 1년 뒤에 나가도 돼.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죠. 왜 그러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럼 이건 어때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대요. 근데 나가래요. 보증금을 줘야 나가죠? 아니,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는 내 일이고 너는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뭐 보증금 나중에 받든지 말든지 이사 가세요.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있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4조 2항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을 본다. 보증금 받기 전까지 쫓아낼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대신에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하면은 그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안 나가도 된다. 다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는 조항이다. 6조 계약의 갱신.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임대인이 보고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다음 달이면은 더 비싼 돈 주고 들어올 임차인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말까? 라고 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야, 어제 계약 기간 끝났어. 오늘 나가.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계속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럼 불안한 거잖아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긴 법이니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한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하는 통지하지 않으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2개월 전에 말해가지고 임차인이 이사 갈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너 이 계약 끝나면 바로 나가. 나 통지했어. 갱신 안 할 거야. 이럴 수 있으니 반드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안에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갱신이 된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라.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 계약기간 끝나면 나갈 거예요. 라고 통지를 해서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럼 갱신되는 계약기간은 얼마냐? 2년으로 본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안 내고 있어. 그러면은 집주인이 기다리겠죠. 월세 안 내고 있는 거 보니까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구나 하고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안 나간대. 저 묵시적 갱신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기의 차임에 2달치 월세를 안 낸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소송할 때 묵시적 갱신 안 되기 위해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남겨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됐어. 다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를 안 했다. 그렇게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그 기간은 2년인데 임차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2년 꼭 안 지켜도 된다.
아니 이러면 임차인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임차인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임차인이 편들어주는 법이니까. 자,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약자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나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나갈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최소한 묵시적 갱신되고 해지한다고 했으면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 구할 수 있도록 3개월 지난 뒤에 나가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조의 3 계약 갱신 요구 등. 자,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주로 2년으로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 값이 계속 오르고 있을 때, 특히 전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을 때 임대인들이 2년마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가. 그럼 새 임차인 구할게. 아니면 너 나가기 싫으면 보증금 왕창 올려줘. 그래서 우리 법에서 최근에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 6개월에서 2개월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나 한 번 더 살고 싶어요 라고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정당한 사유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이 원하면 한 번 더 계약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원하면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계약 갱신해서 2년 더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언제 거절할 수 있느냐? 임차인이 연체한 경우 월세 안 내고 있으면서 월세 안 내면서 또 살겠다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 그러니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짓말한 경우 혹은 임차인이 또 산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돈을 주겠대요. 임차인도 오케이 돈 받고 나갈게 한 경우 같은 겁니다. 4호부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대가 무엇이냐? 임차인이 또 임대를 뒀다는 겁니다. 아니 너는 임차인이 2년마다 이사 가는 게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어줬는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줬는데 네가 사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또 전대 주고 있었다며 또 임대를 주고 있었다며 그럼 이것까지 보호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고 있는 경우 혹은 임차인이 파손한 경우 집 다 망가뜨려놓고 또 산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혹은 집이 무너진 경우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아니 집이 무너졌는데 산다고? 그건 안 된다. 넘어가서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하나 이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밑에 보면요.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 집이 오래돼가지고 무너질 것 같아서 재건축해야 되는데 또 살면 되겠냐. 그런 경우까지 살게 해주는 것은 임대인에게 너무 권리침해가 아니냐. 그래서 재건축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왜 이 긴 거 설명했느냐? 8호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8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런 거죠. 임대인이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이 전세 계약 끝나면은 제가 임대인이 다시 돌아오려고 했대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달래요. 아니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거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 또 살게 해주려고 내가 또 전세를 살아야 돼? 이럴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주하려고 하면은 계약을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앞에 다른 조건들은요. 이것저것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오래됐거나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실제 거주하는 것은 미리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많이 거짓말을 한다. 계약 갱신하기 싫어서. 아니 이 집 다시 전세 주면은 지금보다 1억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임차인한테 여러분한테 나 여기서 들어가 살 거야. 실거주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새 세입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8호를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 8호 어기면 되느냐? 8호 어기게 되면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거짓말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 자, 그럼 계약갱신 요건은 깨어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 번만 쓸 수 있다.
2년 플러스 한 번 더 2년, 그래서 총 4년을 살 수 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을 본다.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6조의 2 묵시적 갱신 해지를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따온다. 묵시적 갱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임차인은 2년인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럼 해지한다고 하면 바로 나가야 돼요? 아니죠.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해서 네, 2년 더 살게요 라고 했어도 3개월 뒤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손해배상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했어. 근데 갱신 요구가 거절돼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임차를 줬다 하면은 임차인이 얻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이 책임이 있다. 그럼 그 손해액이 얼만데요? 법에서 정해줬다. 왜 정해줬냐? 손해액이 얼마냐고 했을 때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자, 8호 사유는 실거주한다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거절했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이 책임이 있고 그 금액은 법에서 미리 정해줬다. 그 금액 내용은 안 볼게요. 오래 걸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7조 차임등기 증감청구권. 계약갱신 요구할 때 7조에 따라서 적용된대요. 7조에서는 차임 등을 요구할 수 있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증액 청구는 20분의 1 금액을 한다. 20분의 1이면 5%죠. 이걸 가지고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간의 생각이 달라요. 집주인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도 여기에 집중합니다.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올릴 수 있대. 언제? 1년마다. 얼마나? 5%씩. 계약을 맺으면요.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다고 5%씩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법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지금 받고 있는 월세가요.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옆 사람들 다 이 주택과 똑같은 주택들 다 1000만 원씩 받고 있다. 10배 차이 나잖아요.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에도 5%밖에 못 올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임대인들은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공인중개사도 이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경우에도 5%밖에 못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상의 변동, 집값이 오른 거는 여기 해당돼요? 법원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올려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임대인들은 5%씩 올려달라 그래요. 하지만 올려줄 의무는 없다. 10조의 2 미리 볼게요. 올려달라 그래서 돈을 줬다. 왜? 임차인이 약자니까 안 그러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주면은 나중에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2배로 달라 그래요. 이거 안 주면 당장 나가래요. 아니면 너한테 불이익을 주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배를 줬다 하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원래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5만 원씩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7조는요.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어떻게 했냐? 계약서 다시 쓰면은 합의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때 이야기인 거고 양쪽이 오케이 그래 2배 줄게 라고 했으면은 적용이 안 된다.
반환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아, 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받고 7조 받고 10조 이 받더니 5%밖에 못 올리고 5%도 마음대로 못 올린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더 줬으면 반환받을 수 있다더라. 집주인이 와요. 자, 다음 달부터 월세 2배 주세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하고 계약서를 썼다. 그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대인들이 혹은 공인중개사가 5%씩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된다. 자, 8조 가볼게요. 소액 임차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항력과 전입신고 이런 거 확정일자 이런 거 있는데도 그걸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강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후순위, 뭐 선순위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계약을 했다. 그 중에서 좀 더 가난한 사람들, 좀 더 저렴한 소액 임차인들은 다 안 했어도 보호를 해주겠다. 자, 2024년 충남의 경우에는요.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에는 배당할 때 2,500만 원을 먼저 주겠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7,500만 원. 월세인데요. 월세도 보증금으로 바꿔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0만 원은 보호해 주겠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안 알아두셔야 돼요? 보증금 다 받아야죠. 그럼 미리 선순위, 후순위 따져야죠. 이거는 정말 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장해 주겠다는 거니 우리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주택에 들어가야 된다. 소액 임차인을 고려할 게 아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힘이 세요? 임대인이 세죠. 그래서 이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마음대로 자, 우리 몇 조 적용하지 말자, 몇 조 적용하지 말자라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임차인은 거기에 당해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법에 위반된 약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 효력은 없다. 너네 둘이 뭐라고 합의했든 상관없는데 그게 임차인한테 불리하면은 그 효력은 없다고 하겠다. 왜? 임차인 보호해야 되니까. 딱 하나 예외가 있다. 초과차 임대 반환 청구. 너네 월세 올려주기로 한 거 합의했으면은 그것만은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이 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좋은 법이 있어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저 뭐든지 다 할게요. 저 호텔 들어갔는데요. 호텔 보증금 디포짓 냈어요. 그것도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니까. 처음부터 한 달 살 거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주거 안정과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 적용될 만한 것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면서 뭘 강조해야 될까, 어떤 점을 꼭 알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라.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선순위 후순위 따질 것도 없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라. 이것만 알고 가셔도 저는 이번 강의에서 얻을 것들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